(34화) 줄거리. 진나라는 한시, 조시, 위시의 삼진으로 정립하고 제나라는 전시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진과 제나라는 군우가 신하를 섬기게 되었으며 주나라도 동주, 서주로 나뉘게 된다. 이처럼 천하는 바야흐로 격심한 변화를 겪는다. 조나라에 인접한 중상국을 치기 위해 덕이 높은 위문우는 책황이 추천한 악양을 원수로 삼아 보내는데 중상국에는 악양의 아들이 벼슬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왕은 악양의 아들을 자결하게 하고 그 아들의 시체로 끓인 국을 악양에게 보내는데 악양은 기꺼이 국을 다 마시고 마침내 중상국을 점령한다. 업당에 보내진 서문표는 하백을 핑계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혼내고 명관이라 칭송받는다. 오기는 아내를 죽여 장수가 된 자인데 노나라에서 공을 세우고 위나라로 도망와 위문우가 서하태수로 임명했으며 위성을 상국으로 삼은 위나라는 자리가 잡혀 위, 조, 한 삼진 중에서 가장 강성했다. 제나라 상국 전하는 군우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천자의 승인을 얻으니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는 마침내 멸망했다. 한나라 정승 협누는 친구와의 예두정을 저버려 엄수가 보낸 자객 섭정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위나라에서 초나라로 간 오기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막강해지지만 초도왕이 죽자 사태가 급변해 귀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천하열국은 주왕씨를 무시하고 제각기 왕이라 칭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편 주색잡기에 골몰하던 제2왕은 추기를 만난 후 돌변하여 정사를 바로잡자 제나라는 잘 다스려져 모든 나라 제후들이 복종했다. (87) 위양변법. 본시 공손왕은 위후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손왕을 위양이라고 불렀다. 위양은 이름난 형법학자로서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쇠약해지기 시작한 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위양은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위나라 상국 전문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죽은 후였다. 이때 위나라 상국은 공숙좌였다. 이에 위양은 공숙자의 문화에 들어갔다. 상국 공숙자는 위양의 특출한 재주를 알고 중서자라는 벼슬 자리에 청거했다. 공숙자는 무슨 일이든 위양에게 상의했으며 그의 조언을 따랐다. 그리고 공숙자는 위양을 크게 총애하여 장차 높은 벼슬에 청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공숙자가 그만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이에 위해왕이 문병을 왔다. 위해왕이 눈물을 흘리며 공숙자에게 말한다. 만약 그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장차 나란 일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이오. 공숙자가 자리에 누운 채 가냘프게 대답한다. 지금 중서자 벼슬에 있는 위양은 나이는 젊지만 그 재주만은 출중한 인물입니다. 만약 왕께서 위양을 등용하신다면 신보다 월등 나란 일을 잘 처리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위해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숙자가 계속 말한다. 왕께서 위양을 등용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그를 죽이십시오. 위양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면 장차 우리나라에 이롭지 않사옵니다. 위해왕이 대답한다. 내 그대의 말을 따르리이다. 위해왕이 수레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며 탄식한다. 공숙자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더니 사람이 변했도다. 위양을 상국으로 등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권하다니. 위양을 내버려 둔다고 그까진 놈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참으로 병이란 무서운 것이로다. 멀쩡하던 사람도 헛소리를 하게 되는구나. 한편 공숙자는 위양을 병석으로 불렀다. 내가 왕에게 그대를 청거했지만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왕에게 그대를 등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권했소. 나는 이 나라 왕을 섬기는 신하요. 그래서 우선 왕께 고한 연후에 그대에게 귀뜸하는 것이요. 그대는 속히 달아나시오. 마냥 머뭇거리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위양이 태연히 대답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국께서 나를 청거해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를 죽이라고 권하더라도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 공자왕은 위양과 친밀한 사이였다. 이에 공자왕 역시 위해왕에게 여러 번 위양을 청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후 위양은 진효공이 널리 인재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갔다. 위양은 진나라에 도착하여 진효공의 총애를 받고 있는 대부 경감을 찾아갔다. 경감은 위양과 더불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과연 위양은 출중한 인재였다. 며칠 후 경감은 궁으로 들어가서 진효공을 뵙고 위양을 추천했다. 이에 진효공은 위양을 궁으로 불러들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위양은 복기시, 신농시, 요임금, 순임금 등 역대 성군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었다. 위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효공은 가볍게 코를 골며 졸기 시작했다. 이튿날 경감이 궁으로 들어가자 진효공이 크게 책망한다. 그대가 청거한 사람은 과인에게 쓸데없는 말만 합디다. 어째서 그런 사람을 청거했소? 경감이 궁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위양에게 묻는다. 선생은 어째서 주공께 쓸데없는 말만 하셨소? 위양이 대답한다. 내가 역대 성군의 도를 실천하시도록 아랬건만 주공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더군요. 원컨대 다시 주공을 뵙도록 주선해 주오. 지금 같으면 주공께선 선생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한 5일쯤 후에 다시 말씀드려 보리이다. 5일 후 경감이 진효공에게 말한다. 위양이 지난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면서 다시 주공을 뵙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진효공은 위양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위양은 진효공에게 하나라 우왕이 모든 구역을 정하고 세를 부과했던 일부터 탕왕과 무왕이 천명에 따라 민심에 순응했던 일까지 낱낱이 열거했다. 위양의 말이 끝나자 진효공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대는 참으로 옛일에 박식하구려. 그러나 오늘날과 옛 우왕이나 탕왕 당시와는 전혀 그 시대가 다르오. 때문에 과인은 그대를 등용할 수 없소. 경감은 궁문 밖에서 위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위양이 궁에서 나오자 경감이 가까이 가서 묻는다. 오늘은 주공께 무슨 말씀을 하셨소? 위양이 대답한다. 주공께 왕도를 실천하시도록 아랬지만 탐탁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공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은 마치 포수가 좁은 포망을 얻으려는 것과 같소. 즉 밤낮으로 날짐승을 잡겠다는 생각뿐이오. 그런데 어째서 즉시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옛 왕도 따위만 말하는 것이오. 참으로 답답하구려. 위양이 말한다. 나는 주공의 뜻이 높은지 낮은지 몰랐었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결과 이젠 주공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소. 이제 한 번만 더 주공을 아련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면 틀림없이 그 뜻에 흡족할 만한 말을 하겠소. 나는 이미 2번이나 선생을 추천했소. 내가 다시 또 선생을 천거한다면 주공께서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오. 다음 날 경감은 궁으로 들어갔지만 진효공에게 사죄만 하고 위양을 청거하지는 않았다. 경감이 집으로 돌아가자 위양이 묻는다. 오늘 주공께 다시 한번 나를 청거하셨습니까? 경감이 대답한다. 도저히 그대를 청거할 수 없었소. 위양이 탄식한다. 참으로 애석하구려. 진우는 인재를 구한다고 널리 소문만 낼 뿐 정작 인재가 있어도 등용할 줄은 모르는구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소. 이곳을 떠나겠다니 장차 어디로 갈 생각이오. 지금 천하 6나라의 왕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소. 그들 왕 중에 어찌 인재를 찾는 사람이 없겠소. 나는 진우보다 더 어진 왕을 찾아 섬길 생각이오. 그러니 그대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구해 진우에게 청거하도록 하오. 경감이 황망히 부탁한다. 제발 닷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내 기회를 보아 다시 한번 주공께 선생을 청거하리이다. 그 후 5일이 지났다. 경감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진효공은 내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기러기가 내궁 앞 하늘을 선회하고 있었다. 진효공은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며 크게 한숨 지었다. 경감이 묻는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고 그리 한숨을 지으십니까?
진효공이 서글픈 어조로 대답한다. 지난날 제왕공은 나에게 관중이 있는 것은 마치 기러기에 날개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오. 과인이 널리 인재를 구한 지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건만 흡족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소. 즉 과인에게 천하를 진동시킬 의욕은 있건만 날개가 없구려. 그래서 이렇듯 탄식하는 것이오. 경감이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지금 신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위양은 항상 나에게는 제도와 왕도와 패도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묘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내 지난번 주공께 제도와 왕도를 말씀드렸더니 별로 기뻐하지 않더군요. 라고 그는 말하며 마지막으로 폐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하겠으니 한 번만 더 주공을 뵙게 해달라고 신에게 청했사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위양을 궁으로 불러 만나보십시오. 진효공은 폐업이란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즉시 위양을 궁으로 불렀다. 진효공이 위양을 가볍게 꾸짖는다. 폐업을 성취하는 방도를 알고 있다면서 왜 진작 과인에게 일러주지 않았소? 위양이 대답한다. 신이 주공께 아뢰지 않은 까닭은 폐업을 성취하는 방법과 제도와는 완연히 다르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즉 제도는 민정에 순응하지만 폐업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민정과 역행해야 됩니다. 진효공이 노기를 띠고 반문한다. 그게 무슨 말이오? 어째서 폐업을 성취하려면 민정에 역행해야 된단 말이오? 위양이 태연히 대답한다. 만약 검은 고소리가 고르지 못하면 반드시 새로운 줄로 갈아야 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단호한 개혁을 감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사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당장 편안한 것만 바랄 뿐 먼 장래의 이익은 생각지 않사옵니다. 따라서 폐업을 이루려면 우선 백성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일찍이 제나라 관중은 나라를 25양으로 나누고 사민, 농민, 공민, 상민으로 하여금 각기 직무에 충실하도록 강요하고 과거의 제도를 단호히 개혁했사옵니다. 그 당시 제나라 백성들은 관중의 이 같은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사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가 굴복하여 제왕공의 이름이 천하에 드날리게 되자 백성들은 비로소 관중의 엄격한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게 되었나이다. 진효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대에게 진정 관중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과인은 망설이지 않고 그대에게 정사를 일임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소. 하지만 폐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려. 위양이 대답한다. 나라가 부강해야만 비로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나이다. 또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군세가 강해야만 능히 적을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각 산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군세를 키우려면 많은 상을 주어 사기를 드높여야 하며 백성들에게 나라가 꾀하는 바를 알려야 하며 동시에 엄한 형벌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처럼 상벌이 분명하면 나라의 명은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옵니다. 진효공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한다. 옳은 말씀이요. 내 기필코 그대의 말을 실천하리라. 위양이 다시 아랜다. 신의 말을 실천하되 반드시 그 일의 적임자를 얻어야 성공하며 비록 적임자를 얻었을지라도 오로지 적임자에게 매사를 일임해야만 성공하며 일임하더라도 주공께서 좌우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변덕을 부리면 성공할 수 없사옵니다. 진효공이 대답한다. 참으로 온당한 말이오. 이에 위양이 그만 물러가겠다고 하자 진효공이 묻는다. 과인은 그대의 말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어째서 갑자기 물러가겠다는 것이오. 주공께서 3일간 깊이 생각하시고 의향을 결정하시면 그때 신이 모두 아뢰겠나이다. 위양은 곧 궁으로 물러나왔다. 경감이 따라 나와 위양을 책망한다. 주공께서 그대의 말을 듣고 연신 찬탄하셨건만 어찌 이런 기회에 뱃속에 있는 포부를 모두 아뢰지 않았소. 위양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하여 혹여 중도에서 변덕을 부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요. 이튿날 진효공은 사람을 보내 위양을 불렀다. 위양이 내궁에서 나온 사람에게 말한다. 그대는 돌아가서 신은 3일 후에 주공을 뵙겠다고 언약했사옵니다. 라고 전하시오. 곁에서 경감이 권한다.
이처럼 주공께서 친히 부르시는데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입궁하도록 하오. 위양이 대답한다. 내가 주공과 언약하고 스스로 신용을 잃는다면 다음날 어찌 주공께서 나를 믿어주기를 바랄 수 있겠소. 그제야 경감은 위양의 이론에 탐복했다. 사흘째 되는 날 위양은 궁으로 들어가서 진효공을 아련했다. 진효공이 위양에게 자리를 권하며 청한다.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소. 이에 위양은 진나라 국정에 당연히 개정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아뢰었다. 이렇듯 군신 간의 회담은 사흘낮 사흘밤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진효공은 조금도 필요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윽고 진효공은 위양을 좌서장으로 임명하고 제1구의 직과 황금 500일을 하사했다. 진효공이 모든 신하를 불러 명령한다. 지금부터 모든 정사는 좌서장의 명령에 따라 시행한다. 만약 그 명을 위반하는 자는 무조건 역적으로 처단하리라. 이에 조정안은 물을 뿌린 듯 숙연해졌다. 위양은 모든 법을 뜯어 고치고 진효공의 승인을 받았으나 즉시 그 법령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더라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위양은 진나라 도성 남문 밖에 3장 길이의 나무를 세운 다음 그 나무 곁에 방을 써서 붙였다. 누구든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는 자에게는 열금을 하사하겠노라.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문을 보았으나 의아심을 품고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가 없었다. 며칠 후 위양이 다시 명령한다. 아마도 상금이 너무 적어서 백성들이 나무를 옮기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 50금을 주겠다고 다시 써서 붙여라. 이에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자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상을 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령을 내리니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비록 50금을 받지 못할지라도 좌우간 옮겨놓기나 하자. 이윽고 그 백성은 나무를 뽑아 북문으로 가서 옮겨 심었다. 이에 위양은 그 백성을 크게 칭찬하며 50금을 주었다. 이 소문은 그날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백성들이 말한다. 좌서장은 한 번 명령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로다. 이튿날 위양은 마침내 새 법령을 선포했다. 이때가 주연왕 10년이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붙은 새 법령을 보고 모두 혀를 내두르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위양이 선포한 새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이제 도읍을 옹주성에서 함양 땅으로 옮긴다. 경내의 모든 촌락을 그 현에 소속시키고 현마다 영승 한 사람을 둔다. 영승은 새로운 법령을 철저히 감독하되 만약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하라. 토지를 개간하여 1보를 6척으로 사방 240보를 1묘로 정하되 만약 이 규정을 어기거나 속임수를 쓰면 관가에서 그 토지를 몰수한다. 세금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정전 11지법을 폐지하고 그 묘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전답은 국가 소유로 한다. 따라서 백성은 한치의 땅도 사유할 수 없다.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배를 짜는 데 힘써야 한다. 많은 곡식을 생산하고 많은 배를 짠 백성의 집은 부역을 면할 수 있다. 반면 게으르고 빈곤한 자는 관가의 종으로 삼는다. 또 아들이 둘 이상이면 반드시 각각 별거해야 하며 장정들은 나라에서 징수한 인두세를 바쳐야 한다. 만약 별거하지 않으면 혼자서 여러 명분의 인두세를 물어야 한다. 모든 벼슬은 전쟁에서 세운 공로에 의해 준다. 한 명의 적을 참할 때마다 1계급씩 승진할 수 있지만 한 발짝이라도 후퇴하면 여지없이 차명에 처한다. 많은 공을 세운 자는 그 벼슬에 따라 수레와 의복을 화려하게 치장해도 제한하지 않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공로가 없는 자는 삼배옷을 입고 소를 타야 한다. 만약 전쟁에 나가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할 경우엔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몰아낸다. 5집씩 서로 보호하고 10집씩 감시해야 한다. 만약 한 집이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나머지 9집은 즉각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 만약 고발하지 않으면 10집이 모두 허리가 잘리는 처벌을 받는다. 다른 집의 부정을 가장 먼저 고발한 자에겐 벼슬을 1계급 올려주지만 죄인을 숨기는 자는 그 죄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또 통간증이 없는 자를 재워주면 처벌을 받는다. 만약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집안 식구를 모두 관가의 종으로 삼는다. 상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법령이 발표되자 백성들 사이엔 의견이 분분했다. 위왕은 법령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부중으로 잡아들이게 하였다. 위왕이 그들을 바라보며 책망한다. 너희들은 단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비판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것이며 편리하다고 한 자는 법령에 아첨한 것이다. 둘 다 훌륭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놈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고 국경지대로 내쫓아 수자리를 살게 하여라. 이리하여 법령을 비판한 자는 변경의 수졸이 되었다. 그 후 감룡과 두지 두 대부가 새 법령에 대해 비판하다가 발각되어 평민으로 물러났다. 이윽고 백성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에 위왕은 백성들을 모아 함양 땅에 궁궐을 짓고 장차 택일하여 도읍을 옮기려 했다. 태자사가 참다 못해 천도를 반대하고 신법을 비판하자 위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태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법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비록 왕위를 계승할 뿐이라도 이대로 묵인할 수는 없다. 위왕은 진효공에게 가서 아랜 다음 태자를 대신하여 그 스승을 처벌했다. 이에 공자건은 태자를 대신하여 코가 베어졌으며 공성가는 얼굴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먹물 자문을 당했다. 이후로 감히 법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위왕은 택일하여 함양 땅으로 천도했다. 옹주성에서 몇 대를 살아오던 귀족들 중 함양 땅으로 따라간 자만도 수천 집에 달했다. 진나라는 30일현으로 지역을 나누고 황무지를 모조리 밭으로 개간했다. 그리고 세금을 대폭 올려 연간 국고 수입이 100여만 금이나 되었다. 위왕은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는 자는 모두 위수로 압성하여 친히 죄수를 검열하고 하루에도 700여 명씩 죽였다. 어찌나 법이 엄하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은 자다가도 무서운 꿈만 꾸었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벌벌 떨었다. 이윽고 진나라에서는 도둑이 없어졌으며 창고마다 양곡과 재물이 잔뜩 쌓였다. 모든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 용감했으며 감히 사사로이 싸우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진나라는 천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진나라는 먼저 초나라를 쳐서 상땅을 빼앗았으며 무관 땅 밖으로 600여리의 땅을 쳐서 점령했다. 이에 주연왕은 사신을 보내 진해공에게 방백의 칭호를 주었으며 모든 나라 제후들은 폐업을 성취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이때 삼진 중에서 왕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위나라뿐이었다. 위해왕은 한나라와 조나라를 멸하고 삼진을 통일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위나라의 유명한 신하인 복자하, 전자방, 위성, 이극 등은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에 위해왕은 많은 재물을 풀어 널리 인재를 모집했다. 한편 노나라 추땅 출신으로 맹가란 사람이 있었다. 맹가의 자는 자여로서 바로 자사의 제자였다. 자사는 공자의 직계 손자로서 성은 공이요 이름은 급이었다. 맹가는 자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장차 성현의 도로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주리라 결심하고 있었다. 맹가는 위해왕이 천하호고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위나라로 갔다. 위해왕은 맹가의 위인됨을 전부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히 교회까지 나가 맹가를 영접한 다음 궁으로 돌아와서 귀빈을 대하는 예로서 대접했다. 선생은 장차 어떤 가르침을 주어 이 나라를 이롭게 하시렵니까? 맹가가 공손히 대답한다. 왕께서는 어찌 이익만 찾으십니까? 신은 성인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니만 알 뿐이옵니다. 위해왕은 이 대답을 듣고 실망하여 맹가를 등용하지 않았다. 이에 맹가는 위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주나라 양성 땅에 기곡이란 곳이 있었다. 그 산속에 기곡자라 자칭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왕이요 이름은 허였다. 왕허는 진평공 때 출생하여 이제까지 생존해 있는 가희 불사신이었다. 왕허는 일찍이 송나라 사람인 묵적과 함께 운몽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며 돌을 닦은 일이 있었다.
그 후 묵적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천하의 모든 괴로움을 일소에 버리겠다는 뜻을 품고 두루 떠돌아다녔다. 반면 왕언은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골인 기곡에 은신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왕어를 기곡선생이라고 불렀다. 귀곡선생은 천문에 통달하고 지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알고 있었다. 그 여러 가지 학문의 첫째가 수학이었다. 그는 1월 성신의 갖가지 현상과 변화하는 경위를 환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과 미래를 예언하는데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둘째로 그는 병학에 통달했으며 셋째로 유세법에 통달했다. 그는 기억력이 남달리 뛰어나며 아는 것이 많아서 이치를 밝히고 대세를 판단하는 데 틀림이 없었다. 그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아무도 당적할 사람이 없었다. 넷째로 그는 출세학에 정통했다. 그는 많은 수양을 쌓았기 때문에 늙을수록 원기가 왕성해졌다. 이렇듯 성가의 비법까지 통달한 기곡선생이 어찌 혼탁한 세상에 몸을 굽히리요. 그는 단지 제자를 몇 사람 길러 장차 함께 성경에 가기 위해 잠시 기곡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 기곡선생은 우연한 기회에 저작거리에서 딱 한 사람의 점을 쳐준 일이 있었다. 기곡선생의 점은 영락없이 맞아들었다. 그 후 선생의 학수를 배우기 위해 기곡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그렇지만 선생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학수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선생은 그 사람의 자질과 성격에 적합한 한 가지 학술만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칠국에 유용한 인재로 양성하고 다른 한 패에겐 세상을 초탈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제자들 중에서 특히 제나라 사람 손빈, 위나라 사람 방영과 장회, 낙양 사람 소진 등 4사람이 출중한 인물들이었다. 손빈과 방연은 결의 형제를 맺고 병법을 배웠으며 소진은 장희와 결의 형제를 맺고 유세법을 배웠다. 방연이 기곡 선생에게서 병법을 배운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는 이제 병법을 통달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방연은 물을 길어오려고 혼자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의 왕이 널리 천하호고를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방연은 기곡 선생께 하직하고 위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서도 기곡 선생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망설였다. 기곡 선생은 방연의 행동으로 벌써 그 속뜻을 짐작했다. 기곡 선생이 웃으면서 말한다. 내게 운이 열렸는데 어째서 부귀를 위해서 하산하지 않느냐. 방연이 꿇어앉아 말한다. 저에게 그럴 생각은 있지만 과연 떠나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기곡 선생이 분부한다. 내가 꽃을 한 송이 꺾고 오면 내가 점을 쳐주겠다. 이때 방연은 꽃을 구하기 위해 산속을 돌아다녔다. 때는 6월이었다. 날은 묻었고 꽃은 이미 다 져서 한 송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방연은 사방을 헤매다가 간신히 꽃이 피어있는 풀 한 포기를 발견하고 뿌리채 뽑았다. 그는 그 꽃을 가지고 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달라졌다. 이 꽃은 풀에서 피었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고 변변치 않다. 좀 더 좋은 꽃을 찾아봐야겠다. 방연은 그 꽃을 던져버리고 다시 산속을 헤맸으나 그만한 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방연은 하는 수 없이 조금 전에 버렸던 그 꽃을 다시 주워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갔다. 산속에 꽃이 없습니다. 기곡 선생이 묻는다. 그렇다면 내 소매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방연은 더 감출 수가 없어 오랫동안 햇볕을 쬐어 시들어버린 그 꽃을 선생에게 바쳤다. 기곡 선생이 말한다. 이 꽃의 이름은 마두령이다. 이는 12송이가 피는 꽃으로 내가 대운을 누리는 횟수도 이 12에 있다. 이 꽃을 기곡에서 뽑았고 또 이처럼 시들어 있다. 시들 위는 위와 뜻이 통하는 글자로 위자 곁에 기곡이라는 귀신 기자가 붙으면 바로 위가 된다. 따라서 너는 장차 위나라에서 출세할 것이다. 방연은 내심 몹시 감탄에 마지 않았다. 선생이 다시 말한다. 다음날 만약 내가 남을 속이면 오히려 내가 남에게 속을 것이니 이 말을 명심하여라. 또 너는 장차 양을 만나면 번영할 것이며
말을 만나면 쇠퇴할 것이다. 방연은 제배하고 기곡 선생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방연이 떠날 때 손빈은 산 아래까지 따라 내려와서 전송했다. 방연이 손빈에게 말한다. 일찍이 형님과 의형제를 맺을 때 평생 부귀를 함께 누리자고 맹세했소. 내 이번에 가서 만약 출세하게 된다면 왕에게 반드시 형님을 청거하리이다. 그리하여 장차 함께 공적을 세웁시다. 그 말이 진정이요. 방연이 단호히 대답한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장차 온몸에 화살을 맞고 죽을 것이요. 손빈이 말한다. 참으로 고맙소. 그러나 그렇듯 거듭 맹세할 필요는 없소. 손빈은 눈물을 흘리며 방연을 전송한 다음 산으로 돌아갔다. 기곡 선생이 손빈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묻는다. 방연이 떠나고 나니 섭섭한가? 손빈이 대답한다. 함께 학수를 배우던 동료가 떠났는데 어찌 섭섭치 않겠습니까? 너는 방연이 장수가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랫동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가 어찌 장수가 못 되겠습니까? 기곡 선생이 대답한다. 그는 나의 가르침을 다 받고 떠난 것이 아니다. 이에 손빈이 크게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기곡 선생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이튿날 기곡 선생이 제자들에게 분부한다. 어제 밤새도록 쥐들이 설쳐대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했다.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교대로 쥐를 지켜다오. 이에 제자들은 밤마다 교대로 쥐가 설쳐대지 못하게 지켰다. 손빈 차례가 되어 당직하고 있는데 기곡 선생이 그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기곡 선생이 베개 밑에서 책 한 권을 내놓으며 손빈에게 말한다. 이 책은 내 조부인 손무가 지은 병법 13편으로 지난날 오왕 함녀에게 바친 것이다. 그 후 오왕 함녀는 이 책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려고 고소대에 대들보 밑에 감춰두었는데 월군이 쳐들어와 그곳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소실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 조부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벌 구해두었었다. 그리고 이 책에 주석을 써놓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동안 유심히 지켜본즉 내 성품이 유독 충후하기에 이 책을 주는 것이다. 손빈이 묻는다. 저는 조실부모하고 또 난리를 만나 지방과 일가 친척이 흩어졌습니다. 일찍이 할아버지께서 지은 병서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이처럼 상세하게 주석까지 붙인 이 책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어째서 방연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이렇듯 저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이 책을 얻어 잘 활용하면 천하를 이롭게 하지만 잘못 이용하는 날엔 천하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 책을 어찌 방연에게 경솔히 줄 수 있겠느냐? 손빈은 그 책을 받아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익혔다. 사흘 후 기곡 선생은 손빈을 불러 병법 13편의 내용에 대해 차례로 질문했다. 손빈은 그 책을 한자도 빠짐없이 외웠기 때문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기곡 선생이 매우 기뻐하며 칭찬한다.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니 내 조부인 손무는 비록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과 진배없다. 한편 위나라에 도착한 방연은 곧장 상국인 왕착을 찾아갔다. 그는 왕착에게 병법을 논하고 자신을 청거해달라고 청했다. 이윽고 방연이 궁으로 들어갈 때 포인이 위해공에게 찐 양고기를 바치고 있었다. 방연이 크게 기뻐하며 홀로 생각한다. 스승이 나에게 양을 만나면 번영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이 맞나 보다. 위해왕은 첫눈에 방연의 인품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로서 방연을 맞아들였다. 이에 방연은 위해왕에게 제배했다. 위해왕이 방연을 붙잡아 일으키며 묻는다. 선생이 배운 학문이 무엇이오? 방연이 대답한다. 신은 기곡 선생 문화에서 병법에 대해 공부했사옵니다. 이 나라 동쪽에는 제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초나라가 있고 북쪽으로 한나라와 조나라가 있는데 서로 세력이 비슷해 노리고 있는 실정이오. 일찍이 우리나라는 조나라에게 중산 땅을 빼앗겼소. 아직도 그 원한을 갚지 못했는데 선생은 무슨 계책으로 과인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소? 방연이 대답한다. 대왕께서 신을 등용하신다면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기 때문에 천하도 통일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 육국 따위를 염려하십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실천할 수 있겠소? 신은 육국을 손바닥 위에 놓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사옵니다. 만약 훗날 이 일을 그르친다면 그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나이다. 이윽고 위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방연을 원수로 삼고 병권을 일임했다. 방연의 아들 방영, 조카 방총과 방모는 장수가 되었다. 그 후 방연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술을 가르쳐 위나라와 송나라 등 조그마한 나라를 침략하여 여러 번 이겼다. 이리하여 쇠약해진 송나라, 노나라, 위나라, 정나라 제후들이 위해왕에게 조례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 얼마 후 제나라 군사가 위나라 경계를 침범하자 방연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출병하여 제군을 크게 물리쳤다. 한편 묵적은 여러 나라를 두루 방랑하며 즐기다가 마침 기곡 땅을 지나치게 되어 옛 친구인 기곡 선생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묵적은 손빈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눈 결과 그 재주를 크게 총애하게 되었다. 묵적이 손빈에게 묻는다. 그대는 학업에 능통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나가 공명을 세우지 않는가? 손빈이 대답한다. 저와 함께 이곳에서 공부한 방연이란 자가 지난날 위나라로 벼슬을 살러 떠나갈 때 내 이번에 가서 뜻을 이루면 반드시 그대를 주공께 청거하리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묵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내 방연이 위나라 장수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그대를 위해 위나라에 가서 일단 방연의 뜻을 알아본 연후에 곧 통지해 주겠다. 묵적은 즉시 기곡 땅을 떠나 위나라로 가서 방연을 만났다. 그러나 방연은 스스로의 재주만 믿고 자기 자랑만 할 뿐 손빈을 청구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에 묵적은 친히 위해왕을 찾아갔다. 전부터 묵적의 높은 재주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위해왕은 황망히 계하까지 내려와서 영접했다. 위해왕은 묵적에게 병법에 관해 물었다. 이에 묵적이 병법을 대략 설명하자 위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위나라 정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묵적이 제3 사양한다. 신은 사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의관을 갖추는 일을 익히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신이 알고 있는 손무의 손자인 손비는 실로 대장될 제목이요. 신은 그 재주에 만분지일도 따를 수 없나이다. 그는 지금 기곡에 있사온데 왕께선 어찌 그를 불러 등용하지 않사옵니까? 이튿날 묵적은 위나라를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위의 왕이 방연을 궁으로 불러 묻는다. 듣건대 경과 함께 공부한 손빈이란 자는 손무가 남겨놓은 비법을 통달한 당대의 큰 인물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과인에게 손빈을 청거하지 않았소? 신이 손빈의 재주를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그는 제 나라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위나라에 와서 벼슬을 살지라도 반드시 자기 고국인 제 나라를 위해 먼저 힘쓸 것이옵니다. 그래서 신은 섣불리 손빈을 청구할 수 없었나이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던데 하필 자기 나라 출신만 등용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소? 방연이 대답한다. 신이 곧 손빈에게 서신을 띄우겠나이다. 방연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여간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위나라 병권이 내 수중에 있는데 만약 손빈이 온다면 왕의 총애를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일단 손빈을 부른 연후에 계책을 생각하여 방해하기로 하자. 방연은 손빈에게 보내는 서신을 써서 위해왕에게 바쳤다. 위해왕은 한 신하에게 그 서신과 황금과 흰 구슬을 주며 즉시 네필의 말이 이끄는 수레를 거느리고 기곡 땅에 가서 손빈을 청해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위나라 신하는 길을 재촉하여 기곡 땅에 이르러 손빈에게 방연의 서신을 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는 형의 염려에 힘입어 위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살고 있습니다. 내 지난날 작별할 때 언약한 대로 왕께 형을 청거했습니다. 형은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위나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천하에 큰 공을 세웁시다. 손빈은 이 서신을 기곡 선생께 올렸다. 기곡 선생은 방연이 위나라에서 등용되었으며
손빈을 데리러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방연의 편지에는 스승에 대한 안부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았다. 이것만 보아도 방연은 각박하고 근본을 잊은 인물이었다. 기곡 선생은 성품이 오만하고 시기심이 강한 방연이 손빈과 화합하지 못하리라 근심했지만 손빈이 간절히 하산하고 싶어하니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기곡 선생이 손빈에게 말한다. 꽃 한 송이를 꺾고 오너라. 내 너를 위해 앞날을 점쳐주겠다. 때는 9월이었다. 손빈은 스승의 책상 위에 있는 꽃병에서 국화 한 송이를 뽑아 바쳤다. 그리고 꽃을 다시 받아 전처럼 꽃병에다 꽂아 놓았다. 기곡 선생이 말한다. 이 국화는 마지막 남은 꽃을 꺾어둔 것으로 극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성격이 서리를 맞아도 시들지 않는다. 내가 이 꽃을 다시 꽃병에 꽂은 사실로 짐작컨대 너는 만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 꽃병은 새로 만든 것이다. 즉 종과 솥을 만들 수 있는 쇠다. 그런즉 너는 상스러운 눈처럼 천하의 위엄을 떨칠 것이며 내 이름은 종과 솥에 새겨져 후세의 길이 전해질 것이다. 또 장차 너는 너의 고국에서 공명을 이룰 것이다. 내 너를 위해 이름을 약간 고쳐주겠다. 기곡 선생은 손빈의 이름인 빈자 옆에 고기 6변을 붙여 빈이라고 고쳐주었다. 빈자는 월과 같은 뜻으로 즉 무릎을 도려내는 형벌을 뜻했다. 이는 장차 손빈이 무릎을 도려내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기곡 선생이 손빈에게 비단 주머니를 내주며 당부한다.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열어보지 말아라. 마침내 손빈은 기곡 선생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위나라 사신을 따라 떠났다. 이날 소진과 장인은 손빈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했다.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한 다음 기곡 선생께 아랜다. 저희들도 하산하여 세상에 나가 공명을 세우고 싶습니다. 기곡 선생이 대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총명한 선비다. 너희 두 사람이 성심껏 도를 닦는다면 가히 신선도 될 수 있거늘 어찌 세상에 나가 허무한 명성을 위해 고생을 하려 하느냐. 소진과 장이가 동시에 대답한다. 좋은 제목은 바위 밑에서 썩지 않으며 좋은 칼은 칼집에만 들어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선생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천하대세에 따라 공업을 성취하고 후세의 이름을 전할까 합니다. 너희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나와 같이 머물 생각은 없느냐. 그러나 소진과 장인은 한결같이 선생을 모시고 신선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기곡 선생이 탄식한다. 신선될 제목을 얻기가 이다지도 힘이 드는구나. 기곡 선생이 소진과 장이를 위해 점을 친 다음 말한다. 소진은 처음에 길하고 뒤가 흉하니 먼저 출세할 것이며 장인은 처음이 흉하고 뒤가 길하니 늦게야 출세할 것이다. 내 짐작컨대 손빈과 방연은 서로 헐뜯고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 협심하여 함께 공명을 이루어 동학으로서의 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라. 소진과 장인은 재배하며 기곡 선생의 가르침을 배수했다. 기곡 선생이 책 2권을 꺼내 각각 한 권씩 나눠주자 소진과 장이가 묻는다. 이 책은 저희들이 익숙히 배운 태공음부편인데 오늘 선생께서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기곡 선생이 대답한다. 너희들이 비록 다 외웠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뜻에 정통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을 가까이 두고 틈나는 대로 연구하면 크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도 장차 이곳을 떠나 해외로 가서 유람할까 하노라. 이윽고 소진과 장인은 기곡 선생께 하직하고 떠나갔다. 며칠 후에 기곡 선생도 기곡 땅을 떠나 어디론지 가버렸다. 88. 양광탈화. 위나라에 당도한 손빈은 방연을 찾아가서 유숙했다. 이튿날 손빈은 방연을 따라 입궁하여 위의 왕을 아련했다. 위의 왕이 손빈을 정중히 영접하며 말한다. 지난날 묵적 선생으로부터 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소. 특히 선무의 비법을 아는 분은 선생뿐이라고 굳고 칭송하기에 과인은 선생이 오시기를 갈망하였소. 위의 왕이 다시 방연에게 묻는다. 과인은 손 선생을 부원수로 삼고 싶은데 경은 어찌 생각하오?
신은 손빈과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로서 그의 동생이 됩니다. 동생으로서 어찌 형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당분간 손빈을 객경으로 모시고 장차 그가 공을 세우면 신은 기꺼이 원수의 자리를 양보할까 합니다. 이에 위해왕은 손빈에게 객경벼슬을 내리고 도성에서 가장 좋은 제1구의 집을 하사했다. 본시 객경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후히 대접받는 것 같지만 실권은 없었다. 때문에 이는 방연이 손빈과 함께 병권을 나눠 맡기가 싫어서 꾸민 술책이었다. 방연이 홀로 생각한다. 손빈은 내가 귀국을 떠난 뒤에 손무의 비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 그의 의중을 또 보리라. 이윽고 방연은 주석을 마련하고 손빈을 청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담론을 펴던 끝에 병법이 화제에 올랐다. 방연은 병법에 대해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물었다. 손빈은 조금도 막히는 곳 없이 유창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손빈이 병법에 대해 몇 가지 물었으나 방연은 답변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는 싫어 방연이 거짓으로 되묻는다. 그것은 손무병법이란 책에 있는 것이 아니오. 손빈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방연이 말한다. 나도 일찍이 기곡 선생에게서 은밀히 손무병법을 배웠건만 그동안 까맣게 잊었습니다. 저에게 그 책을 빌려주시면 한 번만 보고 곧 돌려드리리이다. 손빈이 대답한다. 선생께서 그 책을 3일 동안만 빌려주셨기에 따로이 기록해둔 것이 없소. 그렇다면 형님은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대충 훑어보았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뿐이요. 이에 방연은 더 이상 조를 수가 없어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며칠 후 위해왕은 손빈의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훈련장에서 군사를 사열하는데 손빈과 방연에게 각기 진을 치게 했다. 방연이 먼저 진을 쳤다. 손빈은 곧 그것이 무슨 진이라는 것을 알고 위해왕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 그 진을 격파할 수 있는가 설명했다. 그 다음에는 손빈이 진을 쳤다. 하지만 방연은 아무리 봐도 그 진법을 알 수 없었다. 방연이 손빈에게 가서 은밀히 묻는다. 이것은 무슨 진이오? 이 진은 전도 팔문진이오.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요? 적을 공격할 때는 장사진으로 변하오. 방연이 위해왕에게 가서 아는 체를 한다. 손빈이 펼친 진법은 전도 팔문진인데 적을 공격할 때는 장사진으로 변합니다. 이날 군사사열이 끝난 다음 위해왕이 손빈에게 묻는다. 오늘 친 진법은 무슨 진이오? 손빈의 대답은 방연이 미리 아랜 바와 똑같았다. 이에 위해왕은 방연의 재능이 손빈만 못지않다고 생각하여 더욱 기뻐했다. 집으로 돌아간 방연이 홀로 생각한다. 손빈의 재능이 나보다 월등하니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나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어느 날 손빈을 찾아간 방연이 말한다. 형님께선 어찌하여 제 나라로 사람을 보내 그곳에 거주하는 일가 친척을 모두 모셔다가 함께 부귀를 누리지 않고 이렇듯 외로이 계십니까? 손빈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동생은 나와 함께 공부를 했지만 우리 집 사정은 잘 모르고 있어. 내가 4살 때 어머님이 별세하시고 그 후 9살 때 아버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제강공 밑에서 대부벼슬을 살고 계시던 숙부님인 손교 신반이 나를 길러주셨소. 그 후 전태공이 제강공을 축출하고 군의를 찬탈하면서 지난날의 신하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많이 사륙했소. 그때 숙부님은 나의 사촌 형님이신 손평과 손탁과 나를 데리고 주나라로 달아나셨소. 그해 마침 주나라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숙부님은 나를 북문 밖에 어느 농부의 머슴으로 살게 하시고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셨소. 그래서 나는 장성할 때까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소. 그러던 중 기곡 선생의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사모하게 되어 마침내 선생문화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오. 그러니 어찌 일가 친척의 소식을 알 수 있겠소? 방연이 묻는다. 그렇다면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산소는 그립지 않습니까? 사람이 초목이 아닌데 어찌 근본을 잊을 수 있겠소? 그렇잖아도 내 지난번 기곡 땅을 떠날 때 선생님께서 내가 성공할 것은 너의 고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하지만 내가 지금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요. 방연은 손빈의 사정을 다 탐지하고 난 다음 짐짓 격려한다. 지당한 말씀이요. 대장부가 어디 간들 공업을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고국이어야만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 후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손빈이 조례를 마치고 부중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문 앞을 기웃거리며 산동지방 사투리로 묻는다. 이곳이 바로 손객경 대감의 부중입니까? 손빈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방으로 불러들여 찾아온 내력을 물었다. 산동 사투리를 쓰는 사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소인의 성명은 정을로서 제나라 도읍인 임치 사람입니다. 지금은 주나라에서 객점을 차려놓고 있는데 이번에 대감의 종용이신 손평과 손탁 두 분의 부탁으로 편지를 가지고 기곡당까지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대감께서 위나라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듯 찾아온 것입니다. 손빈이 정을이 바치는 서신을 받아 뜯어본즉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매한 형 평과탁은 어진 동생 빈에게 서신을 보내노라. 우리 가문이 불행하여 종족이 사방으로 흩어진 지 벌써 오래되었다. 그때 우리는 너를 주나라에 남겨둔 채 송나라에 가서 고용살이를 하던 중 내 숙부님도 병들어 세상을 떠나셨다. 피차 고생이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이제 다행히도 왕께서 전날의 혐의를 풀고 우리를 소환하신다고 한다. 더구나 왕께선 장차 동생을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시고 우리 가문을 번창시킬 생각이시다. 그러니 동생은 이 서신을 받는 즉시 고국으로 돌아오너라. 손빈은 두 종영의 서신을 읽고 감정이 복받쳐서 자기도 모르게 크게 통곡했다. 정을이 손빈에게 말한다. 소인은 대감을 모셔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감은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종영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손빈이 대답한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어 급히 떠날 수 없도다. 손빈은 정을을 극진히 대접하고 두 종영에게 보내는 답서를 썼다. 그는 고국이 그립지만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몸이라 갑자기 돌아갈 수 없다고 쓰고 앞으로 약간의 공이라도 세우면 그때 찾아뵙겠다고 썼다. 정을은 손빈에게 황금 일정과 답서를 받은 다음 부중을 떠났다. 그렇지만 정을은 임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방연의 신복인 서갑이었다. 몇 달 전에 손빈의 집안 사정을 알아낸 방연이 가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신복인 서갑을 시켜 전하게 했던 것이다. 손빈은 두 종영과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 필적을 잘 몰랐다. 그래서 가짜 편지를 진짜로만 믿었던 것이다. 이렇듯 간특한 수단으로 손빈의 답서를 받아낸 방연은 다시 손빈의 필적을 모방하여 그 서신의 마지막 귀절을 고쳤다. 이 몸은 비록 위나라에 있지만 생각만은 잠시도 고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 속히 돌아가서 형님들을 뵙겠습니다. 만약 제나라 왕께서 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면 마땅히 진중보국할 생각입니다. 이윽고 방연은 입궁하여 은밀히 위의 공을 뵙고 이 답서를 바쳤다. 요즘 손빈이 제나라 사신과 내통하고 있사옵니다. 신이 그 사실을 탐지하고 손빈의 서신을 압수했습니다. 위의 왕이 그 서신을 읽어본 다음 말한다. 손빈이 고국을 그리워한다니 이는 과인이 그를 중용하지 못한 탓이오. 손빈의 조부인 손무는 오나라 대장으로 있다가 결국 제나라로 돌아갔다 하옵니다. 그 누구라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대왕께서 손빈을 중용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제나라로 기울어져 있어 우리 위나라를 위해 전력을 쏟지 않을 것이옵니다. 게다가 손빈의 재주는 신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제나라에서 등용된다면 훗날 반드시 우리나라와 패권을 다투려 할 것인즉 대왕은 이 기회에 손빈을 죽여 닥쳐올 환란에 대비하십시오. 위의 왕이 대답한다. 손빈은 과인이 불러온 사람이요. 아직 뚜렷한 제목도 없는데 그를 죽인다면 천하 모든 나라가 과인에게 선비를 대우할 줄 모르는 경박한 사람이라고 나무랄 것이요. 참으로 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손빈에게 가서 제나라에 가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권해보겠습니다.
그가 기꺼이 위나라에 머무르겠다면 대왕께선 손빈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십시오. 반면 그가 굳이 제나라로 가겠다면 대왕께선 신에게 손빈을 처벌하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때 신이 적절히 조처하겠사옵니다. 그 즉시 궁에서 물러나온 방연이 손빈에게 가서 묻는다. 형님께선 제나라 사람으로부터 집안 편지를 전해받으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충직한 손빈은 조금도 방연을 의심하지 않고 말한다. 그렇소. 그런데 종령께서 나에게 제나라로 돌아오라는구려. 방연이 권한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간의 정리로 보아 무리도 아니지요. 형님께서는 왕에게 한두 달쯤 휴가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산소라도 성묘하고 돌아오십시오. 호교 왕께서 의심하고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소. 좌우간 대왕께 한번 청해 보십시오. 저도 곁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손빈이 말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소. 그날 밤 다시 궁으로 들어간 방연이 위의 왕에게 아랜다. 오늘 낮에 신이 손빈에게 가서 여러모로 권했습니다만 그는 이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왕께 원망을 품고 있사옵니다. 만약 손빈이 휴가를 청하는 표장을 올리면 즉시 제나라와 내통한 사실을 추궁하여 처벌하십시오. 위의 왕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이튿날 손빈은 위의 왕에게 2달만 휴가를 달라는 내용의 표장을 올렸다. 이에 위의 왕은 크게 노하여 그 표장 끝에다 비답을 써서 내렸다. 손빈은 제나라 사자와 내통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이는 우리 위나라를 배반하는 행위로다. 즉시 손빈의 관직을 박탈하고 군사부는 그 죄를 밝혀 처벌하라. 이에 군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손빈의 부중으로 가서 그를 결박했다. 그들은 손빈을 군사부의 방연에게 끌고 갔다. 방연이 붙잡혀온 손빈을 보고 짐짓 놀란 체하며 황급히 묻는다. 형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손빈을 잡아온 군정이 방연에게 위의 왕의 명령을 전했다. 방연이 손빈을 위로한다. 형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봉변을 당하셨구려. 내 즉시 왕에게 가서 형님을 위해 힘껏 변명하리이다.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간 방연이 위의 왕에게 아랜다. 손빈이 비록 제나라와 내통했다지만 죽일 것은 없사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의 무릎뼈를 도려내고 얼굴을 먹으로 떠서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위의 왕이 대답한다. 경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오. 방연은 궁에서 나와 군사부로 돌아갔다. 방연이 손빈에게 말한다. 대왕이 매우 진노하셔서 형님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걸 제가 거듭 간청해서 목숨만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뼈를 도려내고 먹으로 얼굴을 뜨는 형벌만은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나라 법이라고 하니 형님은 동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손빈이 크게 탄식한다. 일찍이 선생님께서 비록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소. 이제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게 된 것은 모두 동생의 덕분이니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요. 이에 방연은 도부수를 불러 손빈의 2 무릎뼈의 뼈를 도려냈다. 손빈은 아픔을 견딜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라쳤다. 손빈은 반나절 후에야 간신히 정신이 들었다. 그러자 도부스들은 바늘로 손빈의 얼굴에 사사로이 외국과 내통한 자라는 4글자를 새기고 그곳에 먹칠을 했다. 방연은 거짓으로 통곡하며 손빈의 무릎에 약을 바르고 비단으로 감아주었다. 방연이 부하들에게 분부한다. 저분을 서간으로 모시고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라. 이윽고 손빈은 서간에서 약 2달 동안 상처를 치료했다. 그러나 무릎뼈가 없어 다리에 힘이 빠졌으니 결국 손빈은 안진뱅이가 되었다. 폐인이 된 손빈은 방연이 보내주는 진수성찬을 받아먹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방연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감사했다. 어느 날 방연이 친히 손빈을 찾아와서 간곡히 위로한 후 청한다. 동생을 위해 기곡 선생께서 주석을 붙인 손무병법을 한 벌만 써주십시오. 이에 손빈이 쾌히 승낙하자 방연은 필묵과 목간을 넉넉히 주고 돌아갔다. 그 후 손빈이 손무병법을 10분의 1쯤 썼을 때였다.
그동안 서간에서 손빈의 시중을 들던 성아란 자가 있었다. 그는 방연이 손빈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아는 서간에서 시중을 드는 동안 선빈의 훌륭한 인품에 감화되어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방연이 은밀히 성아를 불러 묻는다. 손빈이 요즘 하루에 몇 장이나 글을 쓰느냐? 성아가 대답한다. 손 장군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 항상 잠만 잡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두 서너줄밖에 못 씁니다. 방연이 크게 놓아여 호령한다. 그렇게 더디면 언제 다 쓴단 말이냐. 너는 그에게 속히 쓰라고 재촉하여라. 성아는 물러나오다가 방연을 가까이서 모시는 옛 친구를 만났다. 성아가 그 친구에게 묻는다. 마침 잘 만났네. 어째서 방원수가 나를 불러놓고 손장군이 빨리 글을 쓰도록 재촉하라고 꾸중하시는지 모르겠네. 친구가 성아에게 귓속말로 속삭인다. 자네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나. 겉으로는 방원수가 손장군을 위하는 체 하지만 실상은 매우 꺼리고 있네. 단지 아직 손장군을 죽이지 않은 것은 손자병법을 옮고 싶은 욕심 때문일세. 일단 손자병법이 완성되면 음식을 보내지 않고 손장군을 굶겨 죽일 생각이네. 이 사실은 그대만 알고 절대 누설하지 말게. 알겠나? 비로소 모든 내막을 알아낸 성아는 의분을 참을 수 없어 서간으로 돌아가는 즉시 손빈에게 밀고했다. 이 말을 듣고 손빈은 크게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연이 그렇듯 간악한 놈인 줄 미처 몰랐도다. 그런 놈에게 내 어찌 손자병법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손자병법을 옮겨 쓰지 않으면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손빈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문득 지난 일이 생각났다. 기곡당을 떠날 때 선생께서 나에게 비단 주머니를 주시며 위급한 경우에 풀어보라고 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로다. 이윽고 손빈이 비단 주머니를 풀어보니 그 속에 노란 비단 한 폭이 나왔다. 거기에는 사풍마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사풍마란 간질병 환자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을 속이라는 뜻이다. 내 마땅히 스승의 뜻대로 하리라. 그날 저녁이었다. 밥상이 들어오자 손빈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다. 그러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구역질을 하더니 잠시 후에는 눈을 부릅뜨고 벌벌 떨면서 외친다. 왜 나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는 것이냐. 손빈은 닥치는 대로 밥상의 식기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그동안 써놓은 손자병법의 목간을 불 속으로 던져 태워버렸다. 손빈은 다시 뒤로 벌렁 나자빠져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이에 성아는 군사부로 달려가서 방연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이튿날 방연이 서간으로 가니 손빈은 침을 질질 흘리며 땅바닥에 엎드려 가가대소하다가 또 목을 놓아 통곡했다. 방연이 묻는다. 형님, 무엇 때문에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우시오? 손빈이 대답한다. 위의 왕이 내 목숨을 뺏으려 해도 하늘의 10만 군사가 항상 나를 호위하고 있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웃었다. 또 내가 없으면 위나라에 대장될 제목이 없어서 운 것이다. 손빈은 다시 눈을 부릅뜨고 방연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벌벌 떨며 방연에게 애원한다. 기곡 선생이여, 손빈은 죽습니다. 어서 이 불쌍한 제자를 살려주십시오. 방연이 황망히 뒤로 물러서며 대답한다. 형님, 나는 방연이요. 나는 기곡 선생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나 손빈은 방연의 소매를 부여잡고 연신 애원한다. 선생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연은 좌우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손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돌아갔다. 이로부터 손빈에 대한 감시가 허술해졌다. 이에 손빈은 아침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으며 돼지우리에 누워있기도 하고 시정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는 곧잘 혼자 얘기하고 웃다가 슬피 부르짖었다. 그리고 연신 황당무계한 말을 짓거려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손빈이 정말 미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방연은 그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손빈의 소재를 날마다 자기에게 보고하게 했다. 한편 묵적은 천하를 유람하다가 제나라에 이르러 대부 정기의 집에서 묵었다.
이때 위나라에서 묵족의 제자인 금알이 왔다. 금알이 스승에게 손빈의 딱한 사정을 소상히 아뢰자 묵족이 크게 탄식한다. 내가 손빈을 위왕에게 청거했건만 그는 나 때문에 해를 당했구나. 묵족은 전기에게 손빈의 출중한 재주와 방연의 시기로 무릎뼈가 도려지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튿날 전기는 궁으로 들어가서 제의왕에게 묵족으로부터 들은 바를 고했다. 제의왕이 묻는다. 그렇다면 과인이 군사를 보내 손빈을 청해오면 어떻겠소? 전기가 대답한다. 위나라에서 벼슬을 사는 것조차 시기한 방연이 어찌 우리 제나라로 손빈을 보내주겠습니까? 제의왕은 전기가 나직하게 말하는 계책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의왕은 객경벼슬에 있는 순우곤을 불러 은밀히 분부한다. 경은 위나라에 가서 위왕에게 차를 바치고 이러저러한 계책을 써서 손빈을 데려오시오. 다음 날 순우곤은 수레에 차를 싣고 국서를 가지고 위나라로 떠났다. 금알은 그들 일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위나라에 도착한 순우곤은 위해왕에게 차를 바치고 제의왕의 간곡한 뜻을 전했다. 위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순우곤 일행을 객간에 유숙해 했다. 그날 밤 금알은 손빈을 찾아 거리로 나갔다. 손빈은 우물가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금알이 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으나 손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금알이 눈물을 흘리며 손빈에게 말한다. 손장군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나는 묵적 선생의 제자인 금알입니다. 나의 스승께서 장군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제의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의왕은 장군을 매우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우곤이 차를 가지고 위나라로 온 것도 실은 장군을 제나라로 모셔가기 위해서입니다. 장군은 이번에 우리들과 제나라로 돌아가서 원수를 갚도록 하십시오. 손빈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나는 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야 할 운명인 줄 알았소. 다시 이 같은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그러나 방연은 의심이 많은 인물이요. 나를 데리고 가려다가 다른 분들까지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두렵구려. 그런 염려는 마오. 이미 계획을 세우고 왔으니 장군은 우리가 모시러 올 때까지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이튿날 위해왕은 순우곤을 궁으로 불러 후히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위해왕은 순우곤이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황금과 비단을 하사했다. 순우곤이 위해왕에게 제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고하자 곁에서 방연이 만류한다. 왜 이처럼 서둘러 돌아가시려 하십니까? 내일은 내가 정자의 주연을 베풀고 귀빈이 떠나시는 것을 전송하겠습니다. 그날 밤 금알은 제나라에서 데리고 온 몇 사람과 함께 손빈이 있는 우물가로 갔다. 그들은 민첩하게 손빈을 안아 수레에 눕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다음 날 또 하나의 손빈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가짜 손빈으로 순우곤의 신복인 왕이었다. 왕이는 손빈과 옷을 바꿔 입고 얼굴에는 진흙을 바르고 머리는 산발한 채 짐지 손빈처럼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자 한 관리가 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왕이를 보고 돌아갔다. 그 관리가 방연에게 가서 고한다. 손빈은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에 방연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자로 가서 순우곤 일행과 술을 마시며 즐겼다. 한편 제나라 사람들은 손빈을 태운 수레를 손살같이 몰고 달렸다. 이날 오후가 되자 순우곤 일행은 방연과 작별하고 태연히 위나라를 떠나 먼저 떠난 손빈의 뒤를 따라갔다. 사흘 후 우물가에 앉아있던 왕이도 밤을 도와 제나라로 달아났다. 아침이 되어 관리가 우물가에 갔으나 손빈은 없고 그가 벗어버린 더러운 옷만 남아있었다. 이에 관리는 즉시 군부로 달려가서 방연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방연이 관리에게 지시한다. 혹시 우물에 빠져 죽었을지 모르니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손빈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방연은 위의 왕에게 책망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즉시 궁에 들어가 손빈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손빈이 제나라로 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한편 제나라에서는 손빈이 온다는 기별을 받고 대부 전기가 심리밭까지 영접하러 나갔다. 이에 손빈은 제이왕이 보낸 포차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제이왕은 손빈을 정중히 영접한 다음 벼슬을 주려고 했다. 손빈이 사양한다. 신은 아직 아무 공도 세우지 못했으니 감히 벼슬을 받을 수 없나이다. 또 방연이 신이 제나라에서 등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계교를 부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신이 제나라에 있다는 것을 감추는 편이 유리할 듯 싶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신을 적절하게 활용하사 공을 세우면 그때 벼슬을 주십시오. 제이왕은 그 말을 좇아 손빈을 당분간 전기의 집에 유숙하게 했다. 전기는 손빈에게 가장 좋은 방을 주고 상객을 대하는 예로서 대접했다. 손빈이 전기에게 청한다. 묵적 선생께서 이 댁에 머무르신다던데 나를 그곳으로 좀 데려다 주오. 가서 묵적 선생을 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겠소. 전기가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가 궁에서 나오기 전에 묵적 선생은 그 제자인 금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셨다 하오. 이 말을 듣고 손빈은 연신 탄식했다. 제이왕은 시간만 나면 모든 종족과 공자들을 거느리고 사장에 나가 활을 쏘아 내기를 하는 것이 취미였다. 그런데 전기는 말이 나빠서 항상 제이왕에게 지기만 했다. 하루는 전기가 손빈을 사장으로 데리고 가서 내기하는 것을 구경시켰다. 그날도 전기는 제이왕에게 3번을 연거푸졌다. 손빈이 전기에게 말한다. 내일 다시 한번 왕과 내기를 하면 내 반드시 그대가 이기게 해주겠소. 전기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내 왕과 천금을 걸고 내기를 하겠소. 틀림없이 이기게 해줄 것이니 왕에게 내기를 하자고 청하시오. 이에 전기는 궁으로 들어가서 제이왕에게 천금을 걸고 승부를 겨루자고 청하였다. 제이왕은 웃으며 쾌히 승낙했다. 이튿날 모든 공자들은 말과 수레를 화려하게 꾸미고 사장으로 모였다. 이날 구경하러 모여든 백성들만도 수천 명이었다. 전기가 손빈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일러주시오. 제나라의 훌륭한 말은 모두 왕께서 갖고 계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왕을 겨루다가는 이길 수가 없소. 그러니 그대는 가장 좋지 않은 말을 타고 왕의 가장 좋은 말과 경주하십시오. 왕이 보통 말을 타면 그대는 제일 좋은 말을 타고 왕이 가장 좋지 않은 말을 타면 그대는 보통 말을 타고 내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3번 내기에서 1번은 지겠지만 나머지 2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전기가 감탄한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요. 이에 전기는 손빈이 골라주는 가장 좋지 않은 말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좋은 말처럼 가장했다. 과연 첫 번째 내기에서 전기는 제이왕에게 졌다. 그러나 2번째, 3번째 내기에서는 모두 이겼다. 이윽고 전기는 제이왕으로부터 천금과 함께 부상으로 많은 비단을 받게 되었다. 전기는 제이왕에게 오늘 신이 이긴 것은 손 선생이 곁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기게 된 연유를 소상히 아랬다. 이에 제이왕이 크게 탄복한다. 그 일을 어찌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으리요. 이제야 과인은 손 선생의 지견을 깨닫게 되었도다. 이로부터 제이왕은 손빈을 더욱 공경하고 틈나는 대로 많은 상을 하사했다. 한편 위의 왕이 방연을 불러 책망한다. 도대체 경은 언제나 우리나라가 조나라에 빼앗긴 중산 땅을 되찾아 줄 생각이오. 방연이 태연히 대답한다. 중산 땅은 우리 위나라에서 멀고 조나라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는 중산 땅을 되찾기 위해 다투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한단 땅을 빼앗는 편이 이롭습니다. 이윽고 방연은 병고 500승을 거느리고 가서 한단 땅을 포위했다. 이에 조선공은 제나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중산 땅을 바칠 테니 도와달라고 청했다. 제이왕은 즉시 손빈을 궁으로 불러 대장으로 임명하고 조나라를 도우라고 권했다. 손빈이 사양한다. 만약 신이 군사를 용솔한다면 위나라 군사는 우리 제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조소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전기를 대장으로 삼으십시오.
이에 정기가 대장이 되고 손비는 군사가 되었다. 정기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단 땅으로 가려 하자 손빈이 만류한다. 조나라 장수는 방연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요. 때문에 우리가 한단으로 가더라도 이미 함몰된 뒤일 것이요. 우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조나라에 들어서면서부터 위나라 양릉 땅을 치러 간다고 소문을 퍼뜨려야 하오. 방연은 이 소문을 듣고 틀림없이 양릉을 지키기 위해 회군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길목에 주둔하고 있다가 공격하면 승전할 수 있어. 이에 전기는 손빈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했다. 한편 조나라 유수인 우선은 제나라 구원병을 기다리다 지쳐 마침내 방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방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단성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제군이 양릉 땅을 치기 위해 출병했다는 급보를 받았다. 이에 방연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양릉 땅으로 출발했다. 위군이 계릉 땅 이신리 밖에 이르렀을 때 제군을 만났다.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던 손빈이 분부한다. 아장 원달은 삼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군의 앞을 끊고 공격하라. 이때 위나라 전초부대의 선봉장은 방연의 조카인 방총이었다. 방총이 제나라 장수 원달과 맞붙어 20여 합을 싸웠을 때였다. 원달이 패한 채하고 달아나자 방총은 혹 적이 매복해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뒤쫓지 않고 뒤에 오는 방연에게 가서 싸운 결과를 보고했다. 방연이 방총을 책망한다. 그까진 놈 하나를 잡지 못한다면 장차 정기를 어찌 사로잡겠다는 말이냐. 그리고 방연은 친히 대군을 영솔하여 계릉 땅으로 나아갔다. 그때 제나라 군사는 이미 진을 벌이고 있었다. 방연은 병거 위에 서서 그 진세를 바라보고 크게 놀랐다. 그것은 일찍이 손빈이 위나라에서 보여준 전도 팔문진이었다. 제나라 장수 정기가 어떻게 저 진법을 알았을까? 혹시 손빈이 제나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때 제나라 진영에서 대장 정기의 깃발을 꽂은 병거 한 대가 앞으로 나왔다. 온몸을 무장한 정기가 그 수레 위에 서서 위나라 군사를 향해 외친다. 싸우기에 앞서 위나라 장수는 할 말이 있으면 속히 나와서 말하여라. 이에 방연이 친히 병거를 몰고 나가 전기를 쳐다보며 대답한다. 제나라와 우리 위나라는 아무 혐의가 없건만 어찌하여 우호를 저버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온 것이냐. 전기가 대답한다. 조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 중산 땅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 왕께서 나에게 속히 가서 조나라를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다. 만약 너희들도 우리 제나라에 많은 땅을 바친다면 즉시 회군하겠노라. 방연이 크게 노하여 외친다. 어림도 없다. 우리가 어째서 너희에게 땅을 바친단 말이냐. 정기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제법 기세 좋게 대답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우리가 벌인 진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지난날 기곡 선생에게서 배운 전도 팔문진이다. 너는 어디서 이 진법을 훔쳐들고 와서 감히 수작을 거는 것이냐. 이는 우리나라의 삼척 동자까지 알고 있는 진법이다. 이윽고 방연이 방령, 방총, 방모를 불러 분부한다. 저 전도 팔문진은 공격할 때 장사진으로 변하기 때문에 머리를 치면 꼬리가 와서 휘감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와서 휘감고 그 가운데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와서 휘감는다. 그러므로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내가 먼저 가서 공격할 테니 너희 셋은 각기 일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일제히 머리와 꼬리와 중간을 쳐라. 방연이 친히 선봉부대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자 팔방에 늘어서 있던 제군의 각색기가 빙빙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덧 위군은 제군에 의해 빈틈없이 포위됐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방연은 머리 위를 쳐다보다가 시뻘건기에 군사 손이란 글씨가 쉬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연 손빈이 제나라에 가 있었구나. 이제 그놈의 계책에 빠졌으니 큰일이로다. 이때 방연과 방총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간신히 방연을 구출했다. 하지만 위나라 선봉부대 5천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동안 제나라 장수 전영은 위나라 진영을 기습하여 방모를 잡아 죽였다. 방연이 간신히 탈출하여 돌아가 본즉 위나라 군사 2만여 명이 죽어 있었다.
본시 전도 팔문진이란 팔계를 응하여 군사를 팔방에 늘어세우는 것인데 실상 가운데에도 일대를 두기 때문에 도합 구대의 수레와 말로 형성되는 정방형이었다. 이 전도 팔문진이 위군이 짐작했던 것처럼 장사진으로 변화하지 않고 원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방연이 위기에 빠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방연은 손빈이 제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영, 방총 등과 상의한 다음 위나라로 달아났다. 전기와 손빈은 이 사실을 알고 개가를 부르며 제나라로 돌아갔다. 이는 주연왕 17년의 일이었다. 위의 왕은 한단 땅을 함락시킨 공을 생각하여 계릉 땅에서 패한 방연을 용서해 주었다. 한편 제2왕은 손빈과 전기를 더욱 신임하고 모든 병권을 위임했다. 이에 제나라 상국인 추기는 전기와 손빈을 시기하게 되어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욱 제2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지 문객인 궁손열과 의논했다. 이때 위나라에서 방연이 보낸 밀사가 와서 상국 추기에게 천금을 바치며 선동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손빈을 제나라에서 추방해야만 대감의 지위가 반석처럼 확고해집니다. 며칠 후 상국 추기는 공손열을 불러 은밀히 계책을 일러주었다. 지금 제나라 병권을 장악하고 계신 정기 장군께선 장차 왕위를 찬탈할 생각을 품고 계신다. 그러니 그대는 장군이 이를 도모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기륭을 점쳐보아라. 점쟁이가 기겁을 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역적질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소인은 결코 그 같은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손열이 나직하게 당부한다. 그대가 장군을 위해 점을 치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절대로 이 말을 누설하면 안 되네. 공손열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상국 추기의 부하들이 점쟁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점쟁이를 결박지어가지고 상국 추기의 집으로 끌고 갔다. 상국 추기가 점쟁이에게 호통친다. 네 이놈,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너는 전기가 역적질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렸다. 점쟁이가 벌벌 떨면서 말한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나 소인은 단호히 거절하고 점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기는 점쟁이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역적 모의를 한다고 고했다. 이때부터 제2왕은 의심을 품고 전기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게 되었다. 전기는 이 사실을 알고 병을 칭탈하여 사퇴했으며 손빈 역시 군사의 직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갔다. 그 다음 해였다. 제2왕이 별세하자 그 아들 벽강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가 바로 제선왕이다. 제선왕은 전기가 무고히 중상모략을 당했다는 것과 손빈의 출중한 재주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지난날의 벼슬자리를 복직시켰다. 한편 방연은 전기와 손빈이 사퇴했다는 말만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때 한소공은 정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조나라 상구 공중치가 한나라로 와서 한소공에게 청한다. 신은 군우에게 정나라를 멸망시킨 데 대해 삼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컨대 우리 조나라와 우호를 맺고 함께 위나라를 쳐서 그 땅을 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한소공은 이듬해에 함께 위나라를 치자고 언약했다. 그 후 방연은 첩자로부터 조나라와 한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방연이 위의 왕에게 고한다. 듣건대 한나라와 조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이에 위의 왕은 태자신을 상장군, 방연을 대장으로 삼아 한나라를 공격하게 했다.